일단 주택 시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더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부동산. 또 요즘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의 좀 관심사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향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예, 전국이 불바다다. 전국이 불바다. 예, 뭐 제 인생 세 번째로 보는 강세장이고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봤던 강세장은 첫 번째. 1988년 올림픽 강세장이었고, 두 번째 강세장이 2002년에서 2006년 그 유명한 버블 세븐장이었는데, 네. 이제 이번 장이 그걸 또 넘어설 것 같은 역대급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성숙한 나라, 1인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 4만 불을 향해 가는 나라인데, 네. 이렇게 성숙한 나라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나에 대해서 경악하게 되는. 참고로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10월까지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40%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예, 아파트가 주식도 아니고. 작년 한 해 세종시가 그때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네. 44% 오르는 걸 보면서 경악했었는데,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 우리나라 제4번째로 큰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의 아파트 전체 가격 상승률이 네. 10개월 만에 40%다. 뭐 이런 정도 지경이 이르면 이건 일단 뭐 시장이 불바다다 네.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후로는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가 효과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니까 더 가겠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요새 나왔는데, 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쓴 책이 나왔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네. 또 역시 밑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불러서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책에 아주 힌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게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0몇 %다 이런 것도 많이 늘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를 가장 주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전세자금 대출로 36%입니다. 네. 연평균 36% 올랐습니다. 3년이면 더블이죠? 3년 안 걸리겠군요. 그렇죠. 2년 반에 2배가 됩니다. 네. 복리니까. 네. 여러분,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임대를 해야 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고, 또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사실상 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해 줬죠. 그래서 그 보증이 엄청나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네. 전세 대출도 엄청나고, 전세 관련돼 있는 부실도 엄청난데, 임대차 3법이 작년에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때 1가구 2주택자였으니까 잠깐이지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갱신 청구를 쓰시는 순간 모든 게 꼬이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집을 팔고, 여기 요 동네 우리 김 작가님 근처에 살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 집을 팔고 이제 지금 살려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에 살던 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그분의 전세 계약 만료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혼란의 아노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본인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잘 사셨냐, 뭐 불편한 건 없었냐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애기 교육 때문에 여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애들이 커서 이제 자기도 자기 집에 들어갈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이사를 나오든가 신규 분양이 돼서든가 해서 전세를 주고 자기도 전세를 살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임대차 살고 계시던 분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또 집주인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내보낸 다음에 바로 인테리어를 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전세 살던 집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하는 사이에 공실도 몇 달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다시 전세를 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공실 기간이 불가피하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들이 생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 잠깐 어디 가서 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전체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효율성.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면 바로바로 들어오던 환경이었던 것이 집주인들이 들어가면서 집주인 인테리어라는 게 2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든, 아무튼 그가 또 임대차 들어와 있던 분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자기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사가는 형태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임대차 공급에 있어서 일단 병목 현상이랄까, 이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세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데 따르는 주택
그 소유자의 임대를 해주신 분들의 메리트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년 살다가 그냥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면 네. 자동 연장인데 그쵸. 그 서로 사유가 생기면 그분한테 통보하고 3달 사이에 비워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유연성이 좀 있었다라면 이제 주택시장에서 임차하시는 분들의 세입자의 권한을 엄청나게 보강해주는 법들이 생기면서 전세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에게 메리트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기니까 네. 엄청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수요 요인은 굉장히 강했다. 뭐죠? 첫 번째 전세 대출이 말도 못하게 정부가 많이 해줬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그 전세 대출을 은행들이 마음대로 막 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편한 대출이 나온 거죠. 정부가 알아서 지급 보증해 주는데 금리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최고 좋은 대출이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장에다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수요 기반,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공급이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수급이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수급이 타이트해졌다는 말은 가격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후폭풍이 생긴 게 뭐냐면 갭 투자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런데 갭 투자가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 이미 다 있었죠. 뭐였습니까? 정부가 매년 35%에서 36% 정도씩 어마어마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케이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뭐 시장금리도 굉장히 낮고 여기다가 보증도 다 해줬는데 전세 가격 급등하니까 갭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서울 집값이 오른 뒤에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천이 전년 말 대비 40% 급등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이 수도권 인근에서 주택 공급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인천밖에 없거든요. 인천이 꽤 주택 공급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 지역 집값이 빠질 거라고 예상까지는 아니어도 인천 지역 집값은 그동안 늘리는 건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게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공급 물량을 다 잡아먹고 지금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건 바로 결국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네. 서울의 전세 가격이면 차라리 인천에 집을 사겠다. 그러니 내가 여기 지금 전세 사는 동안에 나가야 되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하고 신용융자라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이라도 빡빡 모아서 어차피 오를 전세 자금을 더 올려주며 남의 좋은 일 시키느니 그 돈으로 나 지금 갭 투자해서 다음 전세금 받아서 들어가자. 입주하자.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게 언제 끝나냐?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는 영향이,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그러니까 2년 더 자는 걸 연장하신 분들의 만기는 내년부터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굉장한 뭐가 변화가 있겠죠. 네.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이 현실이 되는 수도 있겠죠. 호가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여건이 계속되고 전세 가격이 빠지기는 되게 어려운 여건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텐데 무슨 수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뭐 얼마나 오를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 떨어지긴 쉽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시네요. 급등이 아니어졌으면 하는 거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와, 용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그쵸. 가격을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전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러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예요? 심리.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심리는 이미 몇 년, 뭐 2014년부터 뭐 몇 년 됐나? 지금 7년 됐나? 7년, 8년째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대세 상승에 대한 확신은 굳어져 있죠.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세 수요가 갭 투자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요가 못 꺼지겠냐. 세 번째, 공급 과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 좀 있었다 싶었던 인천조차 다 죄송합니다. 미분양이 날 수도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 있었던 걸 순식간에 다 소화했는데 공급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뭐 한 2025년쯤 돼야지 있다면서요. 25년도 희망 회로를 돌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택 가격 방정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택 가격 방정식에서 첫 번째는 심리일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오르면 갭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전세 가격 넣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공급, 미분양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 금리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인 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심리가 꺾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맞아. 고점이다. 네, 아니 뭐 고점이다 그런 걸 떠나서 난 포기했다. 맞아. 이 미친 부동산은 못 잡겠다. 이 가격은 못 따라가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포기, 자포자기. 하고 그 아까 다섯 번째 요인이었나요? 그거.
금리 쪽 모른 거. 네. 이것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심리 꺾이는 건 희망이고 아니, 7년 오르는 걸 봤는데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019년에도 고점이라는 사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점이다라는 그런 주장 또는 그런 군불대기가 제가 봐서는 약간의 그런 게 개입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개입돼 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가격이 고점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저도 모르죠. 네. 아무튼 간에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건 금리밖에 없는데 금리가 여러분 0.5가 0.75 되고 올해 연말 1.0이 되는 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이슈인가. 어차피 아까 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10%다라고 치면 그보다 많이 대출이 나간 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 35%, 그다음이 플러스 20%인가가 사업자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사업자들 좀 죽을 맛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뭐 신용융자 자금 대출들은 그 규모도 적고 탄력도 크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랑 개인 사업자 대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억제 중이었어요. 15억 이상 아파트 살 때 대출 한 푼도 안 해주는 거 이런 사상 초유의 어느 나라에서도 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법들. 해외는 없어요?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LTV가 대부분 80에서 90%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90만 불까지 대출해 줍니다. 대신 거기는 뭘 보냐 하면 대출의 절대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냐를 봐요. 그게 신용점수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588점 미만이면 서브프라임, 700점에서 588점 사이는 알트-A 이런 식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 신용점수예요. 자, 그 신용점수를 규정 짓는 건 월급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이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는 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괜찮은 직장이고 뭐 맞벌이인데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돈을 빌려주되 이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DTI를 엄격히 봐요. 그러면 그 DTI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만기가 그래서 기본이 30년인 거예요. 30년 동안 꾸준히 평생, 그러니까 20대 집 사서 50대, 60대 은퇴할 때 다 갖고 자기 집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LTV가 40%죠, 지금. 네. 그리고 19억에서 12억에서 15억인가는 20%인가 그렇고. 점점 낮아지니까 15부터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LTV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019년 IMF 통계 기준이니까 그 뒤에 나온 통계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타이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이미 금리는 문제가 아니게 된 대출들이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담보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기업 그 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 대출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사실 이미 금리는 높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자에게 해주거나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금리가 조금 더 높죠. 그런 식으로 이미 작동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픽스 자금 대출들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거 부동산 담보 대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신용융자 관련된 건 작년부터 엄청나게 타이트해졌고 이미 금리가 다 올랐는데 올해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금리 인상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라면 작년부터 신용대출금리 뭐 예를 들어서 카뱅이든 인터넷 뱅크들의 신용대출금리가 급등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이미 오른 지 작년보다 1% 이상 올랐어요. 근데 왜 그간은 안 빠지다 지금부터 빠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저는. 반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아니었던 상황에서도 작동됐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사님은 사실 그 부동산 투자를 다주택자라는 투자자 쪽은 아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붐은 대략 2018년으로 끝나고 그 뒤로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1급지로 이상하려는 똘똘한 한 채
주택에 대한 수요. 제가 그랬던 거죠. 저도 네.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였던 게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전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주택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에 의한 갭 투자가 네. 사실 지금은 이게 두 번째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매매는 없지는 않고 그거 되게 있어요. 어디냐면 근데 그게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거기는 뭐 버스 타고 진짜 내려가서 한 거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번이었나 좀 추웠 지난번이었나 그 창원에서 예, 제가 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 좋은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하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맞아. 이게 하다 보면 숨차. 네, 얼굴이 빨개지죠. 거기에 이제 뭐 기업체 분들 모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갔는데 그때 이야기를 끝나고 창원 시내 한번 구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런 거. 뭐 우선 잘 안 가보니까 갔더니 그런 비슷한 분들을 뵌 적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싹쓸이 또 그들에 의한 세력들에 의한 매매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에 40% 오른 거를 다주택자 매수로 설명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어쨌든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 관련해서 부동산은 좀 어떻게 엄청난 호재죠,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 생각해 누가 보세요. 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두 분 중에 누가 된다, 세 분 중에 누가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유력 후보라고 나오시는 분들 뭐 두세 명 중에 한 분 대신 확률이 높죠. 예,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주택 공급을 다 늘리겠다 그러는데 내년 예산안이 늘려져요? 아니 이미 결정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있는 예산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에 통과되는데 거기 예산안 안만 열어봐도 부동산 쪽에서 엄청나게 공공 착공이나 공공 투자가 눈에 띄길 정도로 확연하게 좋아지는 징후는 좀 못 봤어요. 대부분 SOC 관련돼서 막 지역별 수건 사업들 착공 이런 건 엄청 많습니다. 왜? 내년 선거거든요. 자, 선거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이거 꼭 현 정부를 제가 비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선거 있는 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확정적.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풉니다. 네. 내년에 재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데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정책 이런 거에 관해서 또 다른 기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당성 조사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뭔가 일이 벌어져요. 실제 국책 사업에 자금이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뭐 설계 뭐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거 때 어마어마한 테마가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태우 대통령 때 KTX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KTX가 옛날 정부 정책 공약입니다. 인천 신공항 그거 다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공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착공하고 완공은 한참 뒤에 했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분의 지적으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게 적어도 경제계 쪽에서 나쁘지 않은 게 한국 경제 수건 사업들 몇 가지는 이분 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뭔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어요. 올해 우리 서울, 부산 보선 때 집값 그 뒤에 집값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죠? 급등했잖아요. 5월부터 뭐 불장이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10월까지 6개월을 올라서 이제 지금 좀 진정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선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제공하죠. 그래서 목동, 뭐 여의도, 성수 쪽에 전부 토지거래 허가를 걸어놨는데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해놨는데도 서울 집값이 그때부터 빠졌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오 시장님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그때 수많은 호재가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해묵은 벌써 10년 넘은 재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 이야기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전철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선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좀 잘 아니까 뭐부터 수많은 전철 노선들의 뭐 사업이 되고 거기 수혜 지역이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벌써 제가 뭐 이렇게 되면 모두 까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자제하고 싶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절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계절성은 뭐냐? 대선 또는 지방자치자치 선거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그 뒤 시장이 추세 하락 구간이라도 반등은 있더라. 시장 자체가 추세적인 하락 네. 구간이라도 그때는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있더라.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공약들이 나올 텐데 이거가 과연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기가 저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무주택자신 분들은 사실 옛날 가격을 알고 있어서 지금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 수 있다면 아니 능력되면 사라니까요. 그런 사야 이야기는 된다.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로 요 옆에 있는 제가 지금 2급지 사는데 3급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 내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게 작년부터 제가 우리 김 작가 TV에 나와서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는데 그쵸, 그쵸. 그게 당장 오냐 몇 년 뒤냐 먼 훗날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저는 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사고 좀 오르다 빠지면 견딜 수 있어요, 사람.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로서 좋은 입지고 이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정도라고 생각되면 그런 물건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뭐 그 각자의 눈은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지역들은 세상에 여전히 저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능력되는데 여기서 이걸 자꾸 또 조정이 올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간을 보고 뭐 그런 아니, 그런 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저는 자제하는 게 맞고 또 이런 건 편하게 인정하는 게 화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영끌에서 사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로 빌라, 서울 빌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빌라까지. 입지를 잘 보시고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을 사는 것 자체의 목표를 좀 만든다. 이 집이 비전이 있는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누차 하는 이야기죠. 비전이 있는지 예, 비전이란 건 세 가지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예, 첫 번째 교통망. 교통망 그러니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올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제가 맨날 작년까지 우리 김 작가 TV에 와서 맨날 했던 지역이 두 군데 있었어요. 네. 이제는 뭐 저기 그 풍선 타고 날아가 버린 가격대 지역들이라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였죠? 신안산선 시흥에서 안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금천, 시흥, 안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꼭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그 광운대 역세권 이야기를 늘 했어요. 왜냐면 이 두 지역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차를 몰고 말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타고 쭉 다녀보시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여기만큼 개발하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광운대 역세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정말 여기를 왜 개발 안 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 산 사이에서 뻥 넓은 땅이 옛날 성북역이죠. 뻥 이렇게 넓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여러 공장들 보고 있으면 서울 시내에 이런 공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히 놀랍고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뭐 미미3이라고 통칭되는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다 급등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홍 박사가 가격을 올렸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하는 거고 지금 요새 뭐 인천 다음으로 가격 많이 오른 데가 시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제가 저평가라는 말을 이제 했던 것 자체가 추억 속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냐면 2019년 밀레니얼 이코노미 때 그때 썼던 지역들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 미래의 전망. 이제는 네. 1, 2년 내에 좋아지는 지역들은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신안산선 곧 개통되죠. 뭐 신림선도 곧 개통되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 결국 네. 이제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기다리면 나올 자리들은 이제 다 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자리들만 남은 거죠. 네. 그런 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새로운 지하철 공사도 안 했지만 계획은 나온 데들. 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하면 위신선, 위례신사선 이런 것들 진짜 언제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 계획들이 나오는 지역들. 그런 데는 최소 5년이죠. 개통되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개통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 5년이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데 그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GTX-A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준당돼 있죠. 뭐 이런 데들은 못 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5년 참으면 될 만한 지역들은 그 사이에 개발 호재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하단이 되게 단단하더라. 네. 그래서 그런 그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리치고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최근에 새로 부동산 관련 앱들, 새로 신생 출범한 앱들이 개발 호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리치고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진척 속도가 빠름 느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앱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꼭 그 부동산 리치고만 좋은 건 아니고 네. 아니 그냥 뭐 경쟁사지만 아실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호갱노노는 원래 좋았고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좋은 앱들이 많은데 그런 앱들을 요새는 그 뉴스 플로우까지 해서 다 반영해서 보여주는 개발 호재들까지 나오는 앱들을 보고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뭐죠? 자, 다시 할게요. 교통망. 교통망이 좋아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근에 대단지가 건설되는 지역들이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빌라를 사더라도 은근. 대단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근은 그 인프라를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게 수색 쪽이었고 가재울 쪽이었는데 가재울 뉴타운 그리고 지금 수색 지구들이 각각 계속 입주 중이잖아요. 네. 얼마 전 그 분양 로또를 받으신 분들이 60몇 점에서 로또 받으신 분들이 나왔던 지역들이잖아요. 좋겠다. 분양가가 싸서 아. 확실한 로또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인근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축 건물들이 쫙쫙 올라가고 네. 건물 자체 때깔이 달라지는 지역들은 확실히 좋아지잖아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교육 여건이 같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꼭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미래 가치 전망 이런 걸 다룸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일자리죠. 그래서 지방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구 이동 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시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군구 쪽에 빌라 투자라든가 이런 데를 고민해 보시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가장 핫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평택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추천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하는데 광운대 역세권, 시흥, 목감, 저 안산 이런 거는 2년 전 추천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추천이 아니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모호하게 흐릿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지역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강세장의 후반부 정도 막판이라고는 모르겠는데 후반부 자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사야 되는 자리라 한 번 더 다시 투자의 기본을 일러드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자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위주로 쳐다보시는 건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대단지가 좋은 이유가 이제 그 인프라.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예, 그게 진짜 좋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하나 제가 그냥 이제 요새 뭐 다 이미 올라와서 와 거기가 10억이야라는 지역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구리 남양주 쪽에 평내 뭐 이런 쪽 호평 네네. 이쪽 한번 만약 기억나 거긴 이미 가격이 분양가 대비 다 2배, 3배 낮습니다. 아니, 그런 지역을 한번 저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 동쪽에서 경치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경치가 이제 좋은 동네라는 것은 낡았다는 뜻입니다. 신축을 밟고 구축을 간 이상한 사람이 돼서 좀 네. 고생하고 있는데요. 비센 물센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집만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윗집도 하면 이게 이제 확장 이런 거 여하에 따라서는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축이 최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는데 신축을 원할 수는 없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서 뺐어요. 저는 항상 여기 네 가지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신축이 들어가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거 좀 이야기하자면 거기 가면 너무너무 여건이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미분양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랬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시고 주변에 근린 상가가 공실 하나 없이 정말 학원이 건물 하나에 몇십 개씩 들어오는 그게 딱 조성이 되면 그 뒷길은 맛집 골목이 쫙 형성되며 또 옛날 신도시와 달리 요즘은 1층에 주차장 딱 완비 안 하고 하면 되게 인허가가 안 나니까 근린 상가 있는 쪽들조차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자리들은 진짜 가격만 괜찮다면 여기는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돼서 가격 알아보고 헉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면 꼭 가격을 보러 가거든요. 이게 정말 제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그걸 사겠다는 게 아니라 임장이 기업 탐방 좋아하는 분들 계시듯이 부동산 임장도 취미 생활의 하나입니다.
절대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는 1가구 1주택자이니 꼭 요즘 양해해서 오늘 요 마지막 방송은 약간 예민해요. 지금 요새 다들 너무너무 힘드시고 화가 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누차 제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를 했습니다. 야, 사실 뭐 요즘 시청자분도 느끼시겠지만 김 작가 TV에 사실 원래 주식 영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주식 재미없는데 이쪽으로 갑시다. 요즘 이제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주식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드디어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많죠.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윈도우 쇼핑부터 시작하는 거죠. 윈도우 쇼핑에 조언을 하나만 드리자면 전철 타고 다니십시오. 차 타고 가지 마세요. 왜요? 전철 몇 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통망. 1번이 교통망이죠. 그래서 갔더니 산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제가 정말 그런 단지들을 살아봐서 압니다. 물론 이제 건강할 땐 좋은데 나이 들면 힘들어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마을버스에 의존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역세권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죄송합니다. 땡땡집들이 막 나오고 빨간 불빛이 막 보여요. 정말 그 자녀 키우기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특히 지역에 그런 것들 그 여러 좀 안 좋은 교육상 미관상 안 좋은 그런 지역들, 철거된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전철을 타고 가보시는 습관을 여러분 걸어두시면, 그리고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없는가, 이것도 상권을 좌우해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가니까 거기 상가나 이런 쪽 시세나 사람 살기 좋고, 또 거기가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가격도 좋겠죠.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거는 이제 오늘 방송 취지랑 좀 그렇죠, 맞아서 좀 우리 김 작가님이 넋을 잃고 저를 모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그러시면 안 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교통망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버스와 지하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늘 운전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운전이라는 것 자체에 서울은 그렇게 운전 여건 자체, 주차장 여건이 그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거가 첫 번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집 보러 갈 때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알게 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집은 원래 대출로 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개 끝낼 건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 인식이 별로 없죠? 이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죠. 딴 나라는 100년, 200년 걸려서 농촌에 90% 인구가 살다가 90%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천천히 완비가 되어 왔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1960년대 이미 서울 인구 500만인가 6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에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들을 싸그리 그냥 밀어붙인 게 지금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판자촌과 무허가 건물의 도시를 살다가 이렇게 근대적인 현대적 도시가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프라가 항상 부족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두면 돈이 되고 투기가 불붙게 되고 뭐 이런 지역이었던 반면 정부는 돈이 없었던 게 돈이 생기는 족족 제철소를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짓는 수출 쪽에,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사명이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집 짓는데 관여를 못하고 민간이 짓는 걸 차라리 삥을 뜯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부 체납해라, 뭐 그리고 임대주택 넣어라, 소셜 믹스 해라. 이 전부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정부가 방해만 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단지 옆에 살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강북에 있는 뭐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파트 들어오는 순간 그 좁았던 이게 해결이 될까 싶었던 그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변에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 각종 통학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완비돼서 아이들이 아주 초등학교를 너무너무 편하게 걸어서 그리고 그 교통 이런 시설도 다 완비되는 걸 보면서 동네 때깔이 달라지는 걸 저는 눈앞에서 이 정말 덤프트럭과 함께 살다가 후련하게 애가 이제 중학교를 나가야 돼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저는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해야 될 인프라를 민간이 다 한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가, 죄송합니다, 더럽게 일을 안 하는 나라고 돈도 없는 나라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 제가 그냥 틀릴 것을 각오하고 잠깐 이야기하자면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세금 어마어마하게 인상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노령화도 노령화지만 네. 복지국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결국 정부 돈으로 하는 거고요. 정부 돈은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부가세, 양도세 뭐 이런 거 떨어질 가능성 없고요.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 특히 유럽처럼 부가가치세율 20%, 25% 되는 날이 그렇게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네. 눈높이는 이제 선진국 눈높이를 맞췄는데 주거 여건들은 이런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없어서 신축 독주가 시작되고, 그게 2013년, 14년부터 신축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못 오르던 이런 양극화 장세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주임사 제도부터 뭐 임대차 3법 같은 여러 제도들과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공급의 차질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엮이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고요. 결국 2019년 말 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2년에 지금 걸친 불장은 결국 누적 상승률 지금 대부분 지역이 30-40% 이상을 만들어내버린 이런 어마어마한 누적 불장은 결국 주택 가격을 버블로 연결시켜서 네. 2006년 버블 세븐장보다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저는 더 심각한 버블의 레벨에 도달해 있지만 네. 안타깝게도 그 버블을 시키거나 또는 무너뜨릴 만한 기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 가격의 여러 변수들 중에서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일단 주택 시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더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냐. 대신 상승 탄력이 이 가격을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탄력은 둔화되지 않겠냐. 기대 섞인 전망해 봅니다. 아, 마지막에 너무 좀 뭔가 진지해서 이제 시청자분의 가벼운 이제 11월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여러분 저는 패닉이 날 때 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사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도 이제 저가에 좀 사실 수 있고, 부동산도 이제 김 작가도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무주택에서 이제 박사님 같은 1주택자가 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